미국 지금 국채가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에 좀 다르게 가는 모양이죠. 근데 국제 투자해서 네. 이자 받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매력적인 숫자이기도 하고. 아니 뭐 국채해서 이자 받고 싶은 그 투자자분들보다는 이게 금리 떨어져서 올라갈 거까지 자본소득을 더 좋아하긴 하시죠. 훨씬 네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결국 또 국채 이자라는 게 국채 뭐 금리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또 주식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뭐 그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쫄본가 봐요. 왜요? 나는 그 이자가 편하지.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국채가 네. 생각보다 기간이 길잖아요. 네. 보통 미국 제일 많이 거래되는 건 10년이거든요. 예. 그리고 10년짜리를 실질 금리라고 그래요. 네. 그거 생각해 보면 실질 금리라는 뜻은 사람들 생활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짜리 금리는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네. 오늘 갑자기 100%가 된다 한들 내가 오늘 돈 남는 돈이 없으면 관계가 없잖아요. 내일 다시 돌아가면. 네. 10년짜리가 그렇다는 거는 상당히 미국 자본시장이 장기적인 걸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10년 동안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미국 국채를 샀다가 이자율이 올라가면 네. 이자율이 오르니까 나 이제 쿠폰 더 받으니까 좋겠나가 아니고 지금 정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맞아요. 네. 손해가 나는 거죠. 이자율이 오르면 그렇죠. 네. 채권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기 한 1년 남은 거? 네. 아니면 만기 한 6개월 남은 거? 네. 그거 사는. 그런 거 산다. 그래서 그거는 채권 투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단기 자금을 그냥 네. 놓는다는 의미지 채권 투자는 좀 아무래도 다르죠. 한 10년짜리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국내는 그렇게 시장이 뭐라 그렇게 깊지가 않아가지고 10년까지는 안 가고 대개 한 3년 정도 가는데 네. 우리도 요즘 많이 변해가지고 워낙 글로벌 시장이 동조화되니까 우리도 이제 10년짜리 이자율 많이 그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은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경제 전체가 10년짜리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채권 투자는 10년짜리에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를 더 받겠네 이런 거보다는 기존에 했던 그렇죠. 거에서 손해가 나고 나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거 많이 높아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높아질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9월인가요? 그 파월이 이제 이자율을 처음으로 내렸잖아요. 네. 그때 대비해서 10년짜리가요 1% 올랐어요. 3.8에서 거의 3.6 정도였거든요. 3.6 지금 정도. 4.6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 올리면 엄청 오른 겁니다. 네. 국채 10년짜리가 1%가 움직였다는 거는 뭐 가격으로 거의 7%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움직인 거고요. 그 동안에 2년짜리는 좀 덜 움직여서 한 0.8 정도 움직였고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딱 1년 전에 비교해 봐도 지금 한 0.6% 정도는 올랐고 10년짜리가 네. 그에 대비해서 2년짜리는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10년짜리 금리가 2년짜리 금리보다 더 아래에 있었는데 네. 한 30 정도 지금은 네. 30 정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채권이라 하면 긴 걸 많이 얘기하니까 네. 채권 금리가 상당히 올랐다. 네. 아니 예. 저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그리고 금리 다 내릴 거라고들 많이 예상했는데 네. 이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헷갈리는 대목인데 예. 이제 뭐 주식이나 외화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른다, 내린다. 예. 움직이는 게. 그런데 항상 이자율은 헷갈리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기간별로 무한대로 있잖아요. 네. 하루부터 뭐 100년까지.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리고 어떤 거는 오르고 하니까 사실은 차원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자율 기준금리가 내리는 거는 맞잖아요. 천천히 내리냐 빨리 내리냐 이런 거의 차이지. 네. 그런데 왜 내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채권 금리는 올랐냐. 그걸 얘기해 보면 뭐 다들 얘기한 대로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채권에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안 잡힐 거다는 거하고 경기가 좋을 것 같다. 네. 그 부분. 네. 그 부분에 이제 또 트럼프가 영향을 좀 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기준금리가 빨리 내려가면 네. 뭐 채권금리도 따라 내려갈 텐데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지금
덜 내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 많이 얘기했지만 트럼프 영향이 좀 있는 게 트럼프가 뭐 어저께도 뭐 관세 때문에 한번 난리를 쳤지만 네. 트럼프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는 관세와 이민이거든요. 근데 사실 관세와 이민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미 이겼어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 미국 민주당에서도 네. 거의 다 트럼프가 얘기한 딴 얘기는 몰라도 관세하고 이민은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으니까 다 따라갔다고요. 네. 나도 관세 올릴 거야. 나도 이민 정책 이렇게 할 거야. 물론 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관세하고 이민이 둘 다 가만히 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죠. 네.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네. 이민은 뭐 있는 임금이 사람들 올라가는 거고. 다 쫓아내면은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게 있고 거기다 추가로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쓰겠다. 그 다음에 경기 그런 데로 또 괜찮은데 규제 철폐를 해서 기업들하기 좋게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영향을 좀 준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기준금리 얘기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 채권금리가 채권에 관련된 그런 인플레이션과 경기가 좋을 거라는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기대보다 늦춰질 거라는 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더 올라갈 거라는 그렇죠.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채권 가격, 채권 금리를 올린 그렇죠. 그 제일 큰 이유인 것 같다. 거기에다가 뭐 다 연관된 얘기지만 네.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트럼프가 진짜 말했던 정책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네. 좀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좀 무섭잖아요. 네. 뭔가 뭐 돈을 엄청 뭐 지원을 하겠다는데 돈이 날 데가 없으니까 채권 발행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 그다음에 진짜 100% 관세해 버리면 중국에서 사던 게 100원짜리가 200원 돼 버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안 잡히지 않겠어? 그런 걱정이 지금 마켓에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네. 지금 그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엄청난 카드를 다 쏟아냈잖아요. 네. 금리는 이걸 다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임기 후에 금리는 좀 내려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기서 변수가 더 있다라고 보세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 시장의 그 이제 판단인 것 같은데 어제도 보면 좀 전에도 말씀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뭐 어제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네. 관세 야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생각이 움직이고 또 트럼프는 야 가짜 뉴스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한 반대쪽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모든 사람이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를 거야. 오를 수밖에 없어. 뭐 5% 아니라 6% 가도 돼. 하나도 안 이상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반대쪽에서 한번 은근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야, 그런데 미국 이자율이 5%인데 진짜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괜찮은 거 아니냐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규 투자로 생각해 보면 네, 처음에 네, 말씀해 네. 주신 대로 뭐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손해가 났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돈이 새로 생겨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야, 미국 이자율이 4.6%인데 지금 5%까지 거의 다 가는데 야,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여기다 살만하지. 투자해도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미국의 주식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얘기하는 퍼가 미국이 22배인가요? 네. 그러면 그 정도 되죠. 거꾸로 나누면 5% 조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면 아마도 뭐 이론적으로 뭐 4.7% 8% 나오는 건데 야 그냥 채권을 사도 4.6% 7% 나오면 네. 어떤 사람은 야 평균적으로 둘 다 4.6 뭐 7%인데 하나는 0% 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20이 될 수 있고 플러스 80이 될 수 있고 네. 하나는 확실하게 4.6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이 왼쪽 거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투자가로 보면 무조건 위험 회피로 무조건 오른쪽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야 4.6 5%면 좀 괜찮은 레벨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미국 금리가 전 세계 금리 중에 지금 뭐 조금 잘 못 나가고 이상하게 된 나라를 제외하고는 제일 높아요. 우리보다도 높죠. 일본, 뭐 유럽 어디보다도 높거든요. 네. 그리고 달러도 또 강세가 된다고 하고 그러면
달러로 바꿔서 뭐 미국 채권 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네. 이런 심리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 그거에 관련돼서 한 가지 볼만한 거는 이제 채권은 국채만 있는 게 아니고 회사채도 있잖아요. 네. 사실 국채가 크긴 하지만 국채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회사채 중에서도 최우량 채권 그거하고의 스프레드가 지금 0.8%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0.8이면 어느 정도의 개념이냐면 이제까지 제일 낮은 게 0.5였어요. 50bp. 95년도인가? 네. 그리고 우리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때 있었잖아요. 네. 오랫동안. 뭐 이자율이 거의 0%일 때. 그러니까 뭐 국채 수익률이 뭐 0.5 이럴 때 그때 0.5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국채가 0.5예요. 그때 회사채를 사면 50bp 더 준대요. 네. 그럼 1이잖아요. 네. 0.5와 1. 그런데 국채가 5예요. 그런데 똑같이 0.5를 줘. 그러면 5.5야. 네. 좀 작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럼 생각해도. 국채해야죠. 네. 그럼 뭐하러 회사 뭐 차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0.5면 뭐 가면은 뭐 한 1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숫자 커지면 당연히 따라 커져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레벨 자체가 4.6이니까 상당히 높은데도 엄청 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프레드 자체로는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 우리 그냥 올타임 하이가 0.5인데 지금 0.8이니까 뭐 좀 차이가 있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많이 사는 거예요. 네.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아주 예전 얘기지만 삼성전자가 엄청 잘 나갈 때, 뭐 지금도 잘 나가지만 예전에 삼성전자가 잘 나갈 때 삼성전자가 돈이 많으니까 회사채를 거의 발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어떤 이유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그 회사채 그 이자가 우리나라 국채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됐어요. 잠깐이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삼성전자가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뭐 사실은 불가능하죠.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 국채하고 미국 우량채를 비교하면 미국 기업도 물론 좋지만 국채가 엄청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재정 적자 때문에 많이 발행하고 뭐 계속 발행이 될 테니까 네. 이런 게 있다가 보니까 지금 뭔가 조금 이렇게 한계에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국채 수익률도 이 정도면은 더 이상은 뭐 지금 뭐 펀더멘탈리 뭐 6%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달러 이자율이 올라갈 거라고 지칭을 하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정말 그래? 4.6%? 네. 그리고 회사채는 5.1, 5.3%? 그런데 내가 그 국채가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네. 왜냐하면 국채와 회사채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람들은 뭐 굉장히 좋은 회사채나 국채나 뭐 80bp라도 더 주면 회사채를 산다고 하지만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그 뭐 국채를 계산하는 자본 비율, 회사채를 계산하는 자본 비율 같은 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잘 나갈 때 보면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도 나잖아요. 뭐 독일 국채가 0.5다, 마이너스 0.6이나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도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 국채가 그런 회계적인 이유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국채 수익률이 너무나도 높다. 상대적으로 보나 절대적으로 보나 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진짜 별로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기사 좀 보고 그러면 진짜 이런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와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진짜 이런 얘기는 아예 없었거든요. 이런 네. 얘기하면 저놈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또 어저께 해프닝도 봐서 네. 뭔가 이게 조금 다 왔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랑 환율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는 이제 너무 높다. 뭐 얼마나 빠르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친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그 강달러의 부담도 좀 완화되는 과정이랑 비슷하게 가는 경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달러 이자율이 있고 다른 나라 이자율이 네. 있으니까 보통 환율이니까 이자율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그 말도 맞는데 더 중요한 얘기는 그냥 달러 이자율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달러 이자율이 내려가면 다른 나라 이자율이 따라 내려가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달러 이자율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요. 4.6이 다시 뭐 3, 4개월 전으로 3.6이 된다면 미국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본이 들어가는 게 줄어들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달러 약세의 가장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달러를 볼 때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의 첫 번째를 본다면 그는 진짜 그냥 단순하게 미국 이자율의 함수예요. 네. 미국 이자율이 4.6이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며칠 내에 4.0이 된다면 달러 인덱스 분명히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달러도 모든 사람이 달러가 오른다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혹시 내려간다면 달러 강세도 당연히 한풀 꺾이는 거죠. 그게 영향이 있는 게 달러 이자율이 국제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효과라는 게 트럼프가 말만 저렇게 세게 하지 실제로 가면 굉장히 뭐 불확실성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옛날 얘기, 옛날 얘기는 옛날 얘기고 나 그건 모르겠고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100% 관세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20%만 할게.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면 국채 이자율이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달러는 좀 약세가 될 것이고 저는 혹시 달러가 여기서 강달러가 좀 꺾인다면 네. 그거의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경로에 의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는 게 가장 가능성이 많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환율에 결국 이제 하여튼 제일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물론 네. 이제 미국 달러에 네, 대해서 네. 달러에 의해 결정되는 거긴 네. 하지만 우리 환율이 지금 숫자 자체가 그냥 1,400 막 60, 70 뭐 이러니까. 너무 높죠. 네, 그래서 이거가 언제쯤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화 한 1,300원 혹은 뭐 그보다 조금 더 아래? 뭐 이 네.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이제 뉴노멀이 그냥 한 1,400원대는 그냥 뉴노멀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저는 우선 그냥 먼저 결론만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1,400원대가 이제 이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1,200원은 진짜 너무너무 멀어 보이고요. 1,300원도 그렇게 쉽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이 항상 중간이거든요. 지금 1,460원이니까 네. 네. 1,560원하고 1,360원이 반반이잖아요. 예. 그건 맞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뭐 환율이라는 게 항상 모든 거를 다 반영하고 있으니까 네. 뭐 환율뿐 아니라 세상의 가격이 모두 다 그렇지만 네. 위로 아래로 그야말로 딱 반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글쎄요. 조금 뭐 1,300원대로 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원화 환율은 진짜 반반인 것 같아요. 글로벌에서 달러가 움직이는 게 진짜 반.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원화 사정인데, 네.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달러 인덱스로 지금 108인데, 그게 뭐 115가 된다. 그럼 원 달러 1,600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달러가 전체적으로 강세가 되니까, 뭐 다른 나라 통화가 달러에 비해서 다 약세가 되는데 우리만 버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반이고 나머지 반을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이쪽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달러 이자율의 뭐 함수인데 원화 쪽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뭐 최근에 가장 뭐니 해도 정치적으로 이제 불안전한 게 있고 그거보다 조금 전만 보면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외화 유출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약세가 된 거는 제가 보기엔 수출도 아니고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냥 원화가 워낙 해외로 그러니까 달러가 워낙 달러 자산으로 많이 옮겨졌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돈 많은 사람들이 달러로 바꿔서 예. 뭘 주식을 사든 예. 부동산을 사든 다 나갔다는 그냥 거죠. 주식만 해도 지금 그 달러가 물론 올라서 그러는데 뭐 1,220달러인가 그렇게 지금 계산되거든요. 네. 지금 그 우리 이타곤에 있는 미국 주식이 네. 180조예요. 그러네요. 180조. 180조. 네. 그게 작년만 해도 그게 70조 수준이었거든요.
70조, 80조? 그게 170조가 150조가 되는 줄 알았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 달러가 또 높아져가지고 더 보이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조가 나갔어요. 100조. 와, 큰 거죠. 작년에 우리 외국인 투자 자금 10조, 20조만 움직이면 우리 어휴, 뭐 엄청 움직였다 그러잖아요. 1년 내내 움직여봐야 외국인 자금 우리 맨날 외국인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지만 1년 내내 움직여봐야 10조, 20조 움직여요. 근데 우리나라 개인이 주로 개인이거든요. 네. 그 통계는 왜냐면 그 기관들은 자기네들이 그 커스토디안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아주 작은 이제 기관들인데 자산운용사나 이런데 그게 100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100조가 나간 거예요, 달러가.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인데 지금 나간 돈이 1,200억 달러면 그렇죠. 만만치 않고 엄청난 돈이 나간 거네요. 그리고 진짜. 사실 얼마 전에 엊그저께 외환 보유고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줄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떤 효과가 조금 있냐면 그 외환 결국 개인들이 달러를 많이 사잖아요. 네. 해외에 투자도 하지만 개인들이 달러를 사면 그 돈을 은행에다 예금하는 것도 많거든요. 개인도 있지만 기업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달러를 다 갖고 우리가 이제 국내 거주자가 갖고 있는 외화 예금이라고 그래요. 그 금액이 상당해요. 근데 이거는 외환 보유고에 안 들어가요. 외환 보유고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데 그 돈을 연말에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회계상의 이유로 한국은행 구자로 좀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조금 과다하게 네. 보였죠. 근데 다시 빼내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런 효과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한국은행과 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가 우리나라 전체 달러가 아니라 기업들이 달러를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도 하고 있고 네.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환 유출, 자본 유출이라고 하니까 좀 나쁘게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네. 원달러 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좋은 거는 요즘 뭐 3일밖에 안 됐지만 오늘도 이 주식 좀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지면 나가는 속도 확실하게 줍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해외 가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내에서 뭐 좀 좋은 일이 좀 생기면 그러니까 결국은 원하는 지금 이자율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가 좋으냐, 우리나라가 성장성이 있느냐 네. 이런 게 지금 더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 네. 쪽에서 당장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어떤 이 스타팅 포인트만 보여줘도 저는 어느 정도 멈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면 올해 또 100조가 나가면 원달러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1,400원, 1,500원 뭐 요게 뉴노멀 되겠네요. 이건 이제 제가 말씀 듣고 판단하는 건데 예.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달러 자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 좋다. 달러 팔고 이제 원화로 바꿔갖고 우리 시장에 투자해보자. 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많이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 시장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지? 그러면 아유 됐다 이제 본전 찾았으니까 빨리 팔아갖고 예, 이제 미국 시장 가자. 이게 나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 동의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제 생각은 뭐 단순한 생각인데 시장은 뭐 펀더멘탈한 거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심리전이거든요. 네. 심리가 모든 거를 좌우하는데 네. 올해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요. 올해 내가 진짜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연초에 미국 주식 살까 한국 주식 살까 하다가 한국 주식 산 거야. 이렇게 지금 속으로 엄청 뼈저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기회가 오면 야 옛날에 내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보통 아니에요. 야 드디어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달러가 1,38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야, 이 정도 기회를 가격이면 나한테 사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죠. 내가 죽으란 법은 없구나. 네. 이러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뭐 높아 보이는 거는 사실인데 조금만 내려가면 사자가 생기는 거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한번 충격을 주고 나면 사람들이 속으로 야 근처에만 가면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게 있어서 달러원 시장은 심리적으로 좀 눌렸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 환율 그다음에 금리 쭉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봤는데 뭐 이렇게 썩 아주 유쾌하진 않네요. 제가 한 1년 전부터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얘기만. 그래요? 안 되겠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뭐 그래서 듣고 기분 좋으시라 나쁘시라 이 얘기는 아니고 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 요걸 이제 냉철하게 잘 판단하시라고 판단에 도움되시라고 뭐 이런 이제 말씀도 한번 좀 드려본 거니까요. 한번 잘 생각들 해보시고 이런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들 또 팩트들을 또 우리 김준성 대표님이 잘 정리해서 또 전해주시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